심리학 편지 파트 2 가족 심리학 18 가족은 매일매일 사랑이 배고픕니다. 하루 삼시세끼를 굶으면 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랑 세끼를 거르게 되면 몸도 마음도 모두 고장이 납니다. 밥은 숟가락 들어올릴 힘과 입을 벌려 씹을 의지만 있으면 넘어갑니다. 하지만 마음 먹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들어올릴 힘을 쓰려고 하면 자존심이 가로막고 가족이라 이해하겠지라며 착각하고 나는 당신에게 귀를 열고 있는데 당신은 나에게 귀를 빌려준 적이 없다며 억울해하지만 나는 나 자신에게 경청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밥 먹기는 쉽지만 마음 한번 먹기는 어렵습니다. 수십 권의 심리학 책들은 행복의 비밀을 시원하게 움켜쥔 손을 상대에게 모두 펴서 보여주듯 알려주고 있지만 행복의 실천은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습니다. 아니,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늘 스스로의 상황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장기이자 재주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조차도 글만큼, 동영상만큼 나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는지 늘 고민합니다. 나 자신에게 거짓말은 하지 말자. 아프면 빨리 꺼내서 토닥여주고 꼬여있는 감정을 풀어주자 라고 생각하지만 행동 없이 생각만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역시 남들에게는 꽃을 보라 하면서 내 마음 안에는 꽃 한 송이 피우지 못하는구나 자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는 몇 가지 심리적인 원인이 존재합니다. 심리학에는 변화맹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변화맹시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연속된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한 부분을 변화시켜도 느끼지 못하고 그 변화의 자극을 받아들여서 판단하거나 또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일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의 순간적 이전과 이후 사이에 존재하는 작은 변화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가족이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아내가 오랜만에 헤어스타일을 바꿨을 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 변화 맹시에 해당합니다. 변화 맹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진 치료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은 시간과 공간의 변화를 잡고 정지시켜서 지면에 내려놓는 것이 과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사진만큼은 변하지 않고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먼 시간을 달려와 지친 부부와 가족에게 잠시 쉬면서 서로 얼마나 달려왔는지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시간 정거장인 셈입니다. 부부는 예전에 연애하던 사진을 꺼내보고 부모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사진을 꺼내서 오랜 시간 바라본다면 지금 변화된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부분이 보일 때는 그렇게도 어렵던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변화 맹시는 앞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 맹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주의 맹시라는 것입니다. 이 무주의 맹시는 주의력이 결여된 것입니다. 즉, 변화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스스로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의 착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실험이 있습니다. 지도를 들고 길에서 아무나 잡고 길을 물어본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때 길을 알려주려고 집중해 있는 사람과 듣고 있는 사람 사이에 아주 큰 나무판을 옮기는 사람들이 끼어듭니다. 이때 듣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길을 알려주고 있는 사람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심지어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는데도 몰랐습니다. 이 실험이 워낙 유명해서 EBS에서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부는 대부분이 살아가면서 무주의 맹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변화를 알 거라고 착각합니다. 예전의 아내가 아닙니다. 아내가 아니라 아이를 키우느라 감정 고갈이 심하고 자신을 온전히 아이들에게 내어주며 엄마로 변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물론 아내도 남편의 변화를 놓쳐버립니다. 남편이 어깨에 짊어진 가정의 무게와 가장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실감을 채워주기보다는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남편에게는 아내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당연히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에서 부모가 되면 밥만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키우고 늘려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집에서 밥을 잘 먹지 않게 됩니다. 남편이 그렇고 아내도 집밥을 하기가 싫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키우고 늘리는 훈련을 하면서 부부에서 부모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가족을 형성하는 것은 부부가 성장하는 것이고 부모로서 사랑의 우산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는 순간 온갖 유혹과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의 비가 수시로 내립니다. 처음에는 비가 작게 내리지만 머리가 젖고 온몸이 젖으면 마음까지 젖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음이 젖어서 마음에 감기가 오면 그때는 온 가족이 우울을 나누고 서로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유혹의 비도 막아줄 수 있는 사랑의 우산을 형성해야 합니다. 식물을 물감이 들어있는 컵에 넣으면 줄기를 따라 물이 어디까지 빨려 들어가는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니 시원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매일 주어도 상대방의 마음의 줄기에 어디까지 차서 올라갔는지 혹은 어느 정도가 부족한지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족은 표현을 해야 합니다. 텔레마케터 분들은 매일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말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머리로 사랑을 주는 것도 매일 주다 보면 가슴이 마비가 됩니다. 그 이유는 머리만 많이 쓰다 보면 가슴을 쓰는 방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 노동자라 하지 않고 감정 노동자라고 합니다. 아내가 자녀에게만 사랑을 주고 남편이 고객들에게만 사랑한다 말하면 서로에게 작동해야 할 마음 사랑이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서로를 위해 사용할 마음 사랑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부부의 기둥이 세워져야 가족이라는 집이 형성됩니다. 19. 가까울수록 마음의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심리학에는 가스등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을 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것을 말합니다. 2001년도에 정서지능 예일센터 부소장인 로빈스턴 박사는 가스등 효과라는 책을 썼습니다. 심리치료사이자 교육자인 로빈스턴 박사는 책 제목인 가스등이라는 단어를 1944년에 잉그리드 버그만 주연의 스릴러 영화인 가스등에서 영감을 얻어왔습니다. 이 가스등 영화에서는 집을 물려받은 유일한 상속녀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정신적 포로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에 의해 자신이 정신 이상자가 되어가는 것을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영화로는 1997년에 만들어진 올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소유하려는 심리가 강해지면서 정신적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영화로서 충격을 준 영화입니다. 이와 같이 가스등과 올가미 등 가족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상대방 스스로가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겠지?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냐? 사랑하는데 이 정도도 못 해줘? 다 너 위해서 하는 이야기야. 세상 누구보다 내가 너를 잘 알아. 나보다 너를 잘 아는 사람 있어? 이렇게 사랑을 무기로 상대방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 시스템이 형성되기만 하면 그 틀 속에서 벗어나면 상대방 스스로가 두렵고 마음이 힘들게 됩니다.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내면의 자아는 둘로 나눠지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 속에서 나눠진 두 개의 자아는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불안하게 됩니다. 나를 조종해주는 대상을 아프게 하면 결국 나도 아프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나를 조종해주는 대상도 힘들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와 내부의 불합리한 시스템을 스스로를 얽매여서 정신적으로 생각에 수갑을 채워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통제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우물을 옆에 두고도 목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대상의 말이 가장 큰 달콤한 쇠창살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안전하게 방어해주는 울타리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쇠창살을 벗어나고 울타리를 뛰어넘는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상대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그것을 배신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가 해야 하는 결정과 판단을 상대방에게 모두 맡기게 됩니다. 어려서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부모와 그래도 열심히 따라가려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아버지 때는 공부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못하는 것은 다 너의 노력 부족이다. 이 말을 들은 아들은 사랑하는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이기 때문에 반박보다는 자신의 부족한 노력을 탓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과 패배감을 가지면서 자책하는 시스템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을 조종하는 부모님의 문제와 변화를 주기보다는 자신 주변에 처져 있는 쇠창살 속에서 생각과 감정을 가둔 채 자신의 부족한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꾸짖고 나무라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게 됩니다. 부모는 스스로가 가진 학업에 대한 콤플렉스를 자녀에게 전가해서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자신들의 정신과 감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부모 자신도 모르게 자녀를 통제하는 모습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다치지 않기 위해 자녀를 방패로 삼아서 갑옷을 입으려고 하다 보니 자녀와 가져야 할 건강하고 튼튼한 사랑의 다리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 건너오는 다리 위의 갑옷 입은 부모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날카로워서 견뎌내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한번 무너진 다리는 되돌릴 수 있기도 힘들지만 서로를 향해 자신을 망친 장본인이라 결론을 내려 버립니다.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세상에서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도 싫어지고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상대를 생각하면 자신의 자존심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등 효과에 빠져 있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가족 서로의 거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 있다면 거리를 두고 지켜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욕심을 부려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가까이 가 있다면 조금 떨어져서 감정과 생각의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은 왜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욕심을 내고 있는지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시스템과 느끼고 있는 감정의 습관과 나도 모르게 욕심부리는 말과 행동을 가족이 아닌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노력하고 변화하는 모습으로 가족에게 모델이 된다면 가족도 자연스럽게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게 될 것입니다. 20.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 심리학에는 샤덴프로이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독일어로 질투심, 쌤통, 고소함 등의 뜻입니다. 샤덴은 고통, 손실, 피해를 뜻합니다. 그리고 프로이데는 환희나 기쁨을 뜻합니다. 고통과 환희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이 둘의 의미는 남의 고통과 나의 쾌감 사이에서 일어나는 심리를 말합니다. 분명 나의 고통은 남에게 환희가 아닙니다. 하지만 타인이 고통스럽고 피해를 입었을 때 내 안에서 기쁨과 환희가 생기는 심리는 존재합니다. 2013년에 미국 켄터키 대학교 심리학과 리처드 스미스 교수가 자신의 책 고통의 기쁨, 질투심, 그리고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이 2015년 12월에 쌤통의 심리학으로 번역되면서 타인의 고통을 즐기는 감정인 샤덴프로이데의 심리를 처음으로 거론했습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비교 심리는 늘 우리 내면을 괴롭힙니다. 학교 출신으로, 직장 월급으로, 반려자의 스펙으로, 자녀의 성적으로 비교하고 또 비교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서 질투심이 커집니다. 남이 낮아져야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샤덴프로이데 감정이 자주 생기고 커지는 것은 타인이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살면서 나 자신의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타인의 행복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은 자존감에서 옵니다. 반대로 내 자신의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와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어두운 마음의 상태는 결국 스스로를 꾸미고 단단한 가면을 씌우게 됩니다. 행복이 나 자신의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기준이 되는 순간 이러한 심리는 심해집니다. 타인의 상태로 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 안의 나를 바라볼 기회가 없어집니다. 타인의 행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불행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그대로의 나인데도 상대가 높아지면 나는 낮아져야 균형이 맞는 거라고 인지적 불균형을 스스로가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열등감 심리가 강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심리학에는 연극성 성격 장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타인이 자신에게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는 모습을 왜곡해서 자기를 싫어한다고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내면에 검은 마음이 자리 잡으면서 우울하게 되고 흔들리는 마음이 지속되면서 불안증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특히 자신이 관심을 가진 대인에 대해 강한 시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경쟁심을 느끼는 상태가 됩니다. 가면으로 나를 감추고 연극하듯 살아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친밀한 대인관계를 가진 것처럼 보여주지만 가면을 벗고 혼자 있을 때는 우울과 열등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두 얼굴이 아닌 내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내면에서는 울고 겉으로는 웃는 척하는 스마일 마스크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웃음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과 다른 하나는 마음에도 없는 웃음입니다. 첫 번째 진짜 웃음은 뒤샌 웃음이라고 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신경심리학자인 기욤 뒤센이 발견했다고 해서 붙여진 웃음입니다. 기욤 뒤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웃음을 발견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눈꺼풀을 닫을 수 있게 만드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을 알륜근이라고 합니다. 이 알륜근을 사용해서 웃을 때는 진짜 웃음이라서 눈이 많이 감기게 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 세계 최초로 1978년에 사람 얼굴의 움직임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서 얼굴 움직임 부호화 시스템을 만들어낸 심리 분석가인 폴 에크만 박사가 기욤 뒤센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42개의 얼굴 근육으로 19가지나 다양한 미소를 만들 수 있지만 그중 진짜 미소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단 한 가지 진짜 미소에는 기욤 뒤센이 이미 발견했던 알륜근이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 행복이 생겨나면 타인을 먼저 보려 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우선 바라보게 됩니다. 남을 보고 웃는 것이 아니라 눈이 감기면서 나 자체가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복한 척 할 때는 남을 보면서 웃기 때문에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의 상황에 맞춰서 웃음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웃음과 거짓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웃음을 팬 아메리칸 스마일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광고에 출연했던 승무원들의 웃음을 빗대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1959년에 팬 아메리칸 항공사는 보잉 707 비행기의 서비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보냈던 광고에서 승무원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 아닌 광고를 위한 웃음을 보여주면서 생겨난 말입니다. 이렇게 거짓 웃음인 팬 아메리칸 스마일의 특징은 알륜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눈이 감기지 않은 채 웃기 때문에 가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가면을 많이 써도 눈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남의 상처를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 겉으로 마음껏 웃고는 있지만 모두 거짓 웃음뿐일 것입니다. 평생 진짜 웃음을 단 한 번도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안에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해야 합니다. 1960년에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 대처 켈트너 교수와 리안 하커 교수는 여자대학교 졸업 사진에서 긍정적 감정의 표현과 그들의 성격과 성인 시기를 거친 삶의 결과와의 관계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밀스 여자대학교 졸업생 141명의 졸업사진을 연구했습니다. 사진에서 알륜근을 사용한 진짜 웃음인 뒷센 웃음을 지었던 학생들은 69명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30년간 이루어졌습니다. 졸업한 지 5년 뒤인 27세 때, 졸업한 지 25년 후인 47세 때, 마지막으로 졸업한 지 30년 후인 52세 때 그들의 결혼 생활을 조사한 결과 가짜 웃음의 학생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나가 있는지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기력한 웃음으로 살아가는 척하는 나 자신을 깨우게 됩니다. 내 안에 나가 잠에서 깨어나야 일어나서 걷고 뛰고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웃음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써니네TV의 써니였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